자, 오늘은 먼저 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오찬을 한다는 소식인데 12시부터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있으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서천 화재 현장 만남 이후 6일 만인데 오늘의 만남 의미를 좀 짚어보면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통상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 간의 오찬, 만남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기는 정무수석이 배석을 하고 비서실장도 배석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원내대표가 함께 자리에서 집권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어떤 협력 의지를 다져야 되는지를 논의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뜨거운 뉴스가 되게 된 건 지난달 있었던 용산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뉴스 뒤에 서천 화재 현장에서 한번 한 차례 짧은 만남을 가졌고 그 뒤에 이제 오찬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뭔가 의미 있는 얘기를 좀 나누지 않겠는가 이런 세간의 관심이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원내대표, 윤재욱 원내대표도 함께 자리에서 가지는 통상적인 여당 대표와 대통령실 간의 협력적인 관계라 생각하고 여전히 다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의회 내에 밀어붙이고 있는 여러 정치적 의제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정부 입장에서 집권당과 협력해서 풀어내야 될 많은 과제들이 있는 만큼 현실적인 여의도 의제들을 바탕으로 논의를 할 정책적 이슈가 훨씬 더 많은 관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86 운동권 청산을 내세우면서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오늘 아침 발언, 이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발언까지 붙여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운동권 특권 정치의 심판을 시대정신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우리는 경제 민생론으로 답하겠다라고 몇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부동산 실패와 국가 채무를 무한정 늘리면서 경제를 망친 주범들이 이제 와서 운동권 심판론을 피하기 위해서 경제 민생론을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감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수십 년간 기득권 차지하면서 정치 무대를 장악해온 사람들이 민생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연구자가 되고 혹은 교수가 돼서 연구하는 저의 미래를 꿈꿨어요. 그런데 저의 그 소박한 꿈과 일상이 군부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저희 일상을 깨고 들어온 것이고 여러 번 도망가고 싶었지만 견뎌내면서 싸운 것이거든요. 그것이 비난받아야 될 어떤 이유도 없죠. 그리고 저는 그것을 훈장으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 또는 윤희숙 의원 같은 분들한테 그것을 무슨 청산의 대상으로 제가 비난받는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위원장은 국가 채무를 땀 흘려 일해본 적이 없는 운동권이 민생경제 말할 자격이 있나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임정석 전 비서실장은 나의 일상이 무너졌고 그걸 견디면서 싸웠다.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임종석 전 실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항변을 하겠죠. 근데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변명하는 듯한 얘기들을 꺼내놨기 때문에 정작 총선 출마해서 하고자 하는 비전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운동권 내용에 머물러서 왜 그랬어야 됐는지를 다시 설명하게 되는 프레임에 좀 갇히게 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 이번 총선은 어떤 시대정신으로 치를 것인가. 지난날 여의도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많았다면 이러한 낡은 여의도 정치를 교체하라고 하는 분명한 시대적 정신과 명령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시종일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을 꺼내면서 민생 경제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경제, 민생, 부동산, 파탄 이런 일들로 인해서 5년 만에 정권을 내어줬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고 그러한 내용들이 이끌어왔던 이 경제를 잘 알지 못하지만 이념적인 프레임에 갇혀서 현재 정책들을 끌고 왔던 지난날의 사람들이 그대로 여의도 정치권에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지적이 한동훈 위원장이 하고 싶었던 메시지인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비되고 있는 프레임 구도 속에서 만약 이 내용을 탈피하고자 한다면 정말 새롭고 신선한 전문가 그룹으로 여의도 정치가 바뀔 수 있는 민주당의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국민의힘은 지금 여러 후보자들에 대한 영입 그리고 신진 선수들의 배치로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민주당은 어떤 방식의 인적 쇄신으로 답하게 될지 이런 구도들이 앞으로 총선 내내 이슈화되고 회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경제 민생 심판론 이런 부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죠? 오늘도 우리 당에서는 두 분의 인재가 영입됐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 전문가들 모시고 같이 각 분야에서 국민들을 보실 때 저런 분들이면 민주당 지지하겠다 이런 분들을 영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집권당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 이제 집권한 지 2년 다 돼가요. 근데 아직도 전임 정권의 무슨 책임론을 꺼내고 있으면 우리 국민들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계속 그러겠습니까? 검찰 수사 아니면 전임 정권 탓입니까? 두 개밖에 없어요. 운동권 청산론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에도 운동권 출신 의원도 있고 후보자도 꽤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운동권 청산론이 나오려면은 80년대, 90년대 초반 이분들이 바로 그 직후에 지금 출마하는 분들이면은 저런 지적할 때 일부에서 공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고 공격하시는 분들이 국회의원도 작게는 4년, 8년, 12년, 20년 넘게 하신 분도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고 장관도 역임했습니다. 예. 이미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역량이 떨어지고 하면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분들을 매도하지는 마십시오. 그분들의 인생 삶 자체를 매도하는 것은 한동훈 장관의 인생 삶 자체를 매도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이거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겁니다. 저희들이 공천을 잘못하고 그러면 유권자들이 판단해서 민주당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경제 심판론 지금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해 1% 성장률로 25년 만에 일본에 추월당했습니다. 우리 무역 수지가 전 세계 208개 국가 중에 200위로 떨어졌어요. 북한보다도 못합니다. 지금 집권당은 누굽니까? 대통령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런 핑계를 대고 그럽니까?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은 1조 7천억 원이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권당이 총선 노르면 빠지지 마시고 민생구를 어떻게 해결할지 정말 하고 싶은 정책을 좀 내놓으십시오. 뭘 하겠습니까? 자, 2년 동안 그런데 되는 경제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 오늘 아침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윤일숙 전 의원이 지금 중성동갑 출마 선언하면서 누가 더 경제 살릴 제목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중성동갑 전략 공천 지역이잖아요. 출마가 거의 확정시 되는 겁니까? 어제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 이제 이번 주부터 국민의힘은 공천 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에 한 주 동안 공천 신청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3번 이상 연속으로 국민의힘이 낙선한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이나 경쟁력이 어려운 지역의 상황이니만큼 예. 우선 추천, 민주당의 이기는 전략 공천이 가능한 지역으로 묶어놓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전략 공천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만약 비등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다 보면 경선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전략 공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임종석 전 의원이 출마 선언한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운동권 과거 86그룹 때 또 경제 전문가인 윤희숙 의원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근데 지금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가 여기 공천을 받을 수 있겠냐는 민주당 내에서도 워낙이나 의견들이 달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근데 이거 단순히 운동권을 타파하겠다, 여기에 대한 저격수 역할로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에 새롭게 영입돼서 활동하겠다는 분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86 운동권 그룹이랑은 완전히 대척점, 거리가 있습니다만 중도적인 시각 혹은 개혁적인 정치 목소리를 내왔고 자신만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 상당합니다. 윤희숙 전 의원, 그리고 구로에 나서겠다고는 호준석 전 앵커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외연적 특성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민주당은 적어도 현재 이런 주요 지역구에 그대로 3선 이상의 정치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 전체 구도를 보면 과거 8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총학생회장, 전대협 그룹들이 민주당의 절대 다수를 또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표성의 문제로 볼 때 과연 그 정도로 많은 과대대표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께서 내리실 거로 봅니다. 총학생회장 출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운동권 출신 겨냥해서 맞춤형 대진표가 좀 짜여지고 있는 모습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한번 비디오 파일로도 한번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국민의힘 운동권 저격한 주요 지역구 이야기들 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대응? 그런데 저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아무리 그 얼굴에 다른 색깔의 메이크업을 하고 하더라도 이번 4월 10일 선거는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가 되고 그 핵심 키워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될 겁니다. 집권 3년 차의 정부가 일을 못하면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매서운 심판을 받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일을 잘했다면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겠죠. 하지만 지금의 각종 여론조사에 나오는 지표를 한번 보십시오.
국민들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한반도 위기도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 정권 탓하지 마시고 민주당 탓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정권 잡았으면 정권 잡은 세력답게 왜 정권 교체했습니까? 국민들 잘 살게 하려고 정권 교체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 때려잡고 검찰 수사하려고 정권 잡았습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당 의원 수가 지금 여전히 지금 164명 정도 됩니다. 그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좀 전에 본 사람들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분들이 장관도 했고 원내대표도 했고 주요 지도부도 다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저분들이 뭐 이 나라에 당에 국회에 기여한 게 없다면 다시 신임 받겠습니까? 지금 저 자리에 올 때는 나름의 역량과 그다음에 국가, 국민, 당에 대한 노력과 헌신을 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모든 부분들은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시고 만약에 국민들 보실 때 우리 공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매서운 질책을 하실 겁니다. 예. 이거를 지금 계속적으로 무슨 운동권 얘기하는데 저는 글쎄요.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신데 그 얘기 가지고 지금 표 나온 대로 그런 걸 또 표를 그려서 쓰는 보수 언론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 잘 나온 것 같아요. 몇 분 되십니까? 저분들 중에 정말 대학 때 운동하고 바로 들어온 분이 있습니까? 들어와서 3선, 4선 하고 다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께서 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대표 여러 차례 어떤 구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결국에는 국민의힘 잔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택의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러브콜을 보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제안에 일단 거절한 것으로 보이죠. 예. 유승민 전 의원은 바른정당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제3지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의 실패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치에 대한 본인의 미래 정치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데 밖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끌고 있는 개혁신당은 말 그대로 이준석 전 대표 중심의 신당이거든요. 여기에 나가서 이준석 전 대표 중심으로 있는 신당이 몸에 담는다 하더라도 유승민 전 의원에게 정치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혜택이라는 건 사실 찾기가 어렵죠. 예. 그 당이 온전하게 제3당으로서의 기치를 높게 올리고 아주 오랫동안 연속성 있는 정당이 되겠다? 그렇게 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에 다시 나갔다가 또다시 합당하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유승민 전 의원에게 남아있는 개혁적이거나 중도적인 의제들마저도 사라지거나 퇴색될 수 있거든요. 유 전 의원의 고민은 지금 현재 본인이 쓰임새를 찾을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은 아직 남아있다고 보는데 한 2년 정도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에 조금 감정적이거나 야당보다도 더 비난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내와서 중간에 어떤 정도 수준의 봉합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남아있을 겁니다. 선거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만약 정치 총선을 앞두고 그런 갈등 봉합에 대한 일정 부분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국민의힘의 4월 총선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오히려 유 전 의원에게 남아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김병률 최고위원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언론 보도 통해서 이제 뭐 배신자라는 어떤 프레임을 좀 벗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중도 확장을 통해 또 어떤 당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뭐 분석들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천 불출마까지 한 배경엔 또 어디에 있다 보십니까?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당을 지키겠다,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불출마라는 표현 또 안 하셨기 때문에 이번 4월 총선에 당에서 어떤 뭐 전략 공천, 뭐 저희들 표현을 전략 공천을 하거나 단수 공천을 주면은 출마를 하지 않겠나 이런 해석들을 언론들이 많이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지금 집권 세력 내에서 용산과 국민의힘이 친한으로 갈려서 극한적인 활극을 벌였어요. 예. 저는 앞으로 2.3, 제2, 제3의 또 충돌이 일어날 거로 보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공천을 주느냐 안 주느냐도 뭐 제법 큰 분수령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당을 지키겠다는 거는 뭐 제 개인적 관측으로 볼 때는 이번 총선 이후를 본인이 뭐 출마해서 국회에 들어오면 더 좋은 거고요. 만약에 공천을 주지 않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용산 대통령실이 그래도 당에서 남아서 기회를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패한다고 할 경우 상당히 많은 또 내부 갈등과 함께 지도체제 변경도 있을 거고 여권 전체가 새로운 모습을 찾거나 아니면 질의멸렬하는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유승민 전 의원이 본인의 새로운 역할 이런 걸 찾겠다는 의도도 좀 담겨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중성동 을 지역도 조금 약간
좀 이야기들도 많아서 하태경 의원이 원래 종로 출마 선언하시면서 굉장히 여러 이야기들 많이 했었는데 당의 요청에 따라서 중성동 을 출마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요청의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은 종로가 상징성 있는 곳이죠. 예. 하태경 의원의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데 최재형 의원이라고 하는 현역 의원이 있는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산에서 3선을 했고 4선으로 가는 길목을 포기하고 수도권에 가서 한 석을 더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우리 당에 현역 의원이 있으니 그 명분이 조금 퇴색된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난 다음 내가 어떤 지역에서 역할할 것인지에 대한 거취를 가지고 당에 많은 자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성동 갑 지역 같은 경우 임종석 실장이 만약 출마한다고 했을 때 예. 애당초 86 운동권이랑 한번 붙어보겠다라고 했던 하태경 의원의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요. 본인이 먼저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윤희숙 전 의원이 또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하니 경제 전문가와 임종석 실장 간의 대결 구도가 당연히 보탬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바로 옆 지역인 지상욱 의원이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가 얼마 전 불출마를 선언하고 그렇죠.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이라고 불리는 대변인 역할하고 있는 또 국회의원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국민의힘에서 가장 강력한 스피커인 하태경 의원이 가서 이 맞붙게 된다면 전체적인 그림 구도가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이 모든 걸 하나로 엮는 게 한강벨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열세였던 지역, 격전지였던 한강벨트가 인지도도 있고 경쟁력도 있으면서 중도 개혁적인 성향들이 쭉 포진되어 있다 보면 아마 총선에서의 수도권 국민의힘의 경쟁력을 한껏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서울 중성동을의 윤희숙 전 의원이 출사표 던지면서 이 지역에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뭐 당 바깥에서 그렇고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 임종석 전 실장을 향해 이런 말을 하게 됐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죠. 젊은 뭐 후배들 입장에서는 임종석 의원님 정도 비서실장 정도 인지도면 정말 용산 같은 데 출마해야 되지 않았나. 제가 항의받은 거는 성동구에 등기쳤냐. 그렇게 항의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비판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려면 사실 그 정도 인지도, 그 정도 정치적 자산이면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윤석열 정권의 중심에서 한번 맞붙어야 된다. 용산? 아니 뭐 용산이든 종로? 정말 진짜 우리 그 이원모 검사랑 주진호 검사라고 있어요. 청와대에서 유명한 찐 윤이거든요. 그분들이 강남하고 부산이면은 국민의힘의 진짜 꽃길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면 정말 진짜 저희의 심장 같은데 와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최측근이다 보니까 괜한 말을 한 건 아니다. 개인적인 의견까지는 아닐 것이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뭐 대표의 의중이 실렸다고요? 어느 정도의 그 당내 목소리가 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김지우 부실장도 지금 분당 갑인가요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출연해서 저 얘기는 이제 김지우 부실장이 보는 견해를 얘기한 거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 때 초대 비서실장도 하셨고 뭐 정치적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당내, 당 밖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임종석 전 실장도 거기에 출마하겠다고 예전에도 그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했었고 한 상황에서 당연히 그 지역은 현재로서는 원래 현역이었던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서초로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전략지역으로 묶여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전략지역이라고 해서 모든 다른 분들이 뭐 전략공천도 일괄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도 후보군 중에 한 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모두 뭐 이렇게 본인의 적합도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력 이런 조사와 평가를 다 한 다음에 최종적 결정은 우리 임혁백 위원장이 계시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또 어떤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전략 공천 지역인데 화약고라고 이야기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제 거기 출마 선언을 했는데 만약에 친명계 쪽에서 이렇게 전략 공천을 오게 되면은 그때는 진짜 개파 갈등이 엄청날 것이다 이런 이제 관측들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관측들이야 뭐 언론이나 예. 바깥에서 보는데 이건 전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저는 뭐 시작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감위에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뭐 전략 지역은 뭐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갔거나 뭐 탈당을 했거나 이런 지역들을 전략 지역으로 일단 선정을 해놓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뭐 임종석 전 실장이 지금 말씀하신 중성동 을에 나갈지 아니면 뭐 공천을 받을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임종석 전 실장 외에도 뭐 윤영찬 의원,
지역구나 전해철 의원 지역구에도 이제 친명계 쪽의 어떤 출마 의사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더욱더 친명과 어떤 친문의 대결 구도가 계속 성성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임종석 전 실장은 친문의 대표성을 상당히 띠고 있죠. 예. 그리고 만약 이번에 공천이 되고 당선이 돼서 원내에 들어가게 된다면 임종석 전 실장의 민주당 내에서의 입지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있는 이른바 친명에 대척할 만한 하나의 중심, 구심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난날 김경수 전 지사의 몰락이라든지 친문 진영에 몸을 담았던 핵심적인 주자들이 하나둘씩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이재명 대표 중심의 민주당세가 이제 장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한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임종석 전 실장 밀어내기가 현실화되면 당내 갈등은 바깥에서 보기엔 촉발될 수 있다고 보고 조금 전에 그 젊은 부실장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정도의 인지도면은 더 중요한 험지로 나가라라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정도 임종석 전 실장 좀 쉬었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경쟁력과 인지도를 갖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 같은 분 아닙니까? 예.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인천 같은 민주당 이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곳에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이제 친명, 친문에 대한 개파 문제로서 한쪽에만 그런 이야기들, 목소리들이 나오게 되면 이 경쟁 과정에서 공정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현주 전 의원 민주당 복당도 관심인데 네. 그 이재명 대표가 복당을 제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홍익표 원내대표는 선당후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를테면 불출마 이야기를 해서 들어오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께서 예. 복당을 권유한 거는 저도 뭐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 단계는 이제 이현주 전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을 할지 뭐 복당을 한 다음에 출마를 또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고민 중이라는 얘기만 저는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인이 출마를 할지 말지 뭐 그 전에 복당을 할지 말지는 본인이 어떤 결단을 하는 거겠습니다. 예. 지금 이런 얘기들이 저는 홍익표 전 원내대표 같은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러지 않은 뭐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현주 전 의원이 복당 문제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민주동당에서 왜 없겠습니까?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이현주 전 의원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 선거가 정말 절대절명의 과제는 명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 그 심판 선거를 위해서는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이현주 전 의원이 탈당과 또 여러 정당을 입당과 탈당을 하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뭐 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도 모두 이현주 전 의원이 복당 결심을 할 때 모두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할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복당을 하시면 본인이 어디로 출마를 할지 아니면 뭐 출마를 하지 않을지 결정할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3지대 이야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 주말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 그리고 신당 추진 세력이죠. 탈당파 의원 중심으로 된 미래대연합이 단일 정당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 합쳐서 개혁 미래당이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 뭔가 개혁이라는 얘기는 개혁신당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양양자 의원도 그렇고 의아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3지대에서 쓸 수 있는 단어가 많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개혁, 두 번째 미래, 예. 세 번째 변화. 뭐 이 정도 측면에서 다 수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새로운 선택도 있지 않습니까? 선택. 예. 뭐 다 같은 의미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당명도 결국은 공모 절차를 거쳐갖고 새로이 하겠다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전체가 다 하나로 뭉치게 되는 빅텐트보다는 서로 간의 제3지대에서의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재 각자가 내고 있는 목소리들이 양기성 정당들의 실망한 중도층의 마음을 다 끌어당길 수 있는 형국이라기보다는 각자가 지향하고 있는 정강 정책이나 정책적 방향 노선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예. 이거를 특정한 교집합 없이 그냥 하나의 비빔밥으로 다 묶어버리게 되는 순간 중간에 떠 있는 국민들의 마음들을 가져가기는 어려울 거라 굉장히 좀 어려운 길들을 현재 제3지대가 하나둘씩 걷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 신당 관계자 이야기가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걸 보면 이제 개혁, 미래 이 이야기는 개혁이란 단어 앞에 이준석 대표를 향한 어떤 러브콜, 어떤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양양자 의원은 오늘 아침에 그럴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근데 개혁을 쓴 이유가 개혁신당과의 뭐 같은 빅텐트를 치든 연대 연대 가능성을 놨다면 일단 그 의도는 실패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바로
무임승차하면 안 된다고 예. 강도 높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예.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 하는 신당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예. 크게 재편이 된 것 같아요. 아마 금태섭 전 의원도 어느 한쪽을 택할 것 같고 제가 볼 때 이준석 개혁신당 쪽에 더 가까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죠. 예. 민주당의 본류를 둔 나오셨던 이낙연 전 대표나 탈당파 비명계 몇 분, 이쪽에 이준석 대표의 신당, 양자 의원까지 다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두 트랙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모든 관심은 이제 언론도 그렇고 두 양쪽에 있는 두 세력이 뭉칠 건가?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뭐 중텐트가 구성됐다 하는데, 전 텐트라는 얘기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텐트는 예. 그 아침에 우리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했지만 비바람이 불면 금방 무너집니다. 예. 폴대가 약하면 부러져요. 예. 집을 짓는다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혁신당이 벌써 몇 가지 던진 상당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뭐 노인 무임승차 폐지랄지. 예. 그럼 민주당 계열의 이 개혁 미래당입니까? 여기에서 그걸 흔쾌히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두 양 세력이 합치려고 하면은 원만하게 공천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좀 유리하다는 지역은 서로 출마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를 순번을 어떻게 할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은 특히 감정 싸움이 지금 격해지고 있어요. 예. 뭐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대표 개항을 해 나가라. 또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그러지 말고 분당 가서 안철수 의원하고 붙어봐라. 예. 이런 건 서로 그냥 감정적으로 한 방씩 먹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시작도 안 해서 벌써 감정 싸움이 격해지고 있어서 예. 현안으로 들어가면 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